선배 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커뮤니티 의총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등과 관련한 사항과 또 전국 현안 등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의원님들 또 오늘 이렇게 의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 끝나고 이번 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안 소위가 각 상임위별로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제 오후 4시 반에 의장이 소집한 사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차 강조를 해왔지만 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임명이 돼서는 사법부 수장으로 가서는 안 될 부적격자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께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 내일 표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셔서 반드시 부표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다른 당은 이미 국민의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전까지도 개시가 됐고 아마 다른 쪽에서도 다른 국민의당 쪽을 상당히 압박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우리끼리 단합해 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도 친소 관계에 따라서 국민의당의 의원들 또는 민주당 또는 다른 무소속 의원들께도 우리가 전화도 걸고 또 만나서 왜 이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설득도 하고 우리가 이런 내일 표결에서 반드시 그 부결시키는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총력을 모아보자는 이런 다짐의 의총을 오늘 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이 김명수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전형적인 코드 인사로 사법부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동성혼에 대한 앞으로 법적 가치관 또 국가적으로 보면은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송두리째 뒤덮을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대법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대법원과 헌재가 동성혼과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 법관으로 앉혀질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법적 또는 종교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따 동영상에서 우리 청문위원들이 활약하신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마는 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을 그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짧게 써 있습니다.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도 회장을 역임하고 이 단체가 성소수 인권에 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인권법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성소수자 인권 학술대회라는 것이 바로 동성애, 동성혼을 주장하는 이런 학술대회입니다. 지난번 김희수 우리가 이분도 부결을 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마는 김희수 청문 요구서에도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가 가장 반대한 이유가 통진당 해산에 그 의견을 낸 가장 큰 업적을 이룬 것으로 업적으로 써서 낸 것이 그 당시에 우리로서는 가장 큰 반대 사유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인권법 말 그대로 인권법 분야에서 발전을 시킨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법원장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다 발표자, 토론자가 전부 동성혼을 주장하고 그 자리에 이 분이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속성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공부를 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그냥 앉아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얼머무리고 넘어갔습니다. 이따 동영상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동성혼을 불허하는 그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를 요구했던 이런 학술대의 회장을 맡고 같은 입장임이 분명함에도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이 문제는 단순히 그 대법원장 임명 한 분이 앉느냐 안 앉느냐가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좌경화로 몰고 가느냐 안 몰고 가느냐의 문제,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이 정치 지형을 분명히 하는 상징적 저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이 입장을 같이 이 자리에서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협치가 필요한 것인지, 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어깨에 왜 힘을 빼야 하는 것인지, 또 왜 대통령이 겸허하게 국회에 협의를 하는 것을 협력을 구해야 하는지, 이것을 또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왜 이러한 존중되는 우리 야당의 의견이 왜 필요한지 또 소중한지도 같이 느껴야 되는 이번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본인의 상 빼고서는 전원이 참석해서 이것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또 본인 상은 하여튼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우리가 다른 당 의원들께도 우리가 상임위를 통해서 또 친소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득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리면서 여러분 내일 투표에 꼭 임해 주셔서 내일 결과가 부결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대법관을 좌파 인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차베스 정권 내내 4만 5천 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단 한 건도 좌파 정부와 반대되는 그런 판결이 없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좌파 세상을 구현을 한 거죠. 그러다가 남미 최고의 석유 부국이 망했습니다.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 대법관 중에 미국에 자산이 있는 8명의 대법관에 대해서는 자산 동결 조치까지 했습니다. 사법부가 코드화가 되면 이러한 베네수엘라 같은 사태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견제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듣기로는 한두 명의 개인적인 학연이나 지연으로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연이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헌재 소장 투표날 5명이 불참한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번에는 전원이 참석을 해서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6년입니다. 이 정권이 끝나고 1년을 더 좌파 대법원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법원만큼은 가치 중립의 집단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법의 양심으로 판결을 하는 법원만큼은 가치 중립적인 집단이어야 합니다. 법원이 좌편향될 때 우리가 그 사이에 얼마나 희한한 그런 학업식 판결을 봤습니까? 지난번에 뭐 이상한 판결 많았잖아요. 학업식 판결이. 적어도 대한민국 법원만큼은 보수 진보 따지지 말고 가치 중립적인 법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하고 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지난번에는 5명이 안 했는데도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저는 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이 비상한 각오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의원님들이 그 정 대표님 오늘 당론으로 할 거죠? 내일 그 부결하는 거는 진짜 마지막에 제가 당론으로 우리가 결집된 모습으로 당론 투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 내용은 실시간으로 우리 청문위원 5사람이 논의를 하고 원내 지도부하고 소통을 통해서 절차에 응하고 있다는 개략적인 말씀으로 보고를 좀 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부적격한 후보고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적임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요직은 삼각축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첫째 축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 두 번째로는 민변이라는 변호사 단체들, 세 번째로는 참여연대나 경실련에서 활동했던 시민단체 참여 인사들. 그 내용은 저희가 여러 인사청문회나 우리 대정부 질문에서 다 나타났고 언론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가 사법기관의 요직을 특정 성향을 가진 그리고 또 특정 단체 활동을 했던 법조인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로 채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적절히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어야 될 사법부의 수장마저 편향된 법관들의 사조직에 해당되는 그러한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립을 주도하면서 초대 회장과 2대 회장을 역임한 그러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도 그 단체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명수 후보자가 임명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지켜내기 어렵고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중심 중에 중심 역할을 하는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현 현직 부장판사를 옷을 벗겨서 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데리고 갔다는 이 점, 그리고 이 김형현 법무비서관과 후보자는 법원의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관계로서 아주 각별한 친분관계,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런 점에서 또 이번 대법원장 지명 사실을 최초로 전화를 걸어서 알려준 친구가 바로 이 법무비서관이었던 점, 여러 점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현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가 없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3천여 명의 법관과 14,000명에 이르는 그 사법부 내의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비롯해서 모든 이제 사법행정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법부를 이끌어갈 경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사법행정을 지금까지 했던 것은 지난해 2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법관 30명도 안 되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규모의 법원의 법원장으로서 그 인사권 등 사법행정을 한 경험이 전부라는 점, 그래서 사법부를 이끌어갈 경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대법원장, 특히 고위공직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줘야 될 덕목은 정직성입니다. 고위공직자도 그런데 대법원장이 청문회장에서 청문위원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말 바꾸기를 중요한 주제에 있어서 많이 했다면 이 결정적으로 도덕적인 하자가 있다, 정직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위증과 두 번째는 말 바꾸기로 나눠서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했을 때 우리 크로아티아의 맞춤형 VIP 602만 원인데 부인하고 두 분이서 간 여행비입니까? 명확하게 물었습니다. 했더니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그게 개인이기 때문에 이 후보자와 후보자 아내 부인께서는 1년여 동안 34일을 해외여행을 했고, 해외여행에서 후보자는 2천만 원도 전혀 몰랐다, 그렇게 많은 돈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국민한테 사과를 했는데 실제로는 4,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위증을 했는데, 위증의 고의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그거 청문회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한 거 아니냐, 착오에 의한 답변이라는 점을 주장합니다만,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이것은 4천만 원에 해당되면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서 답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1년 2개월 동안 10일, 10일, 3박 5일, 9일, 3일, 이게 37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날을 해외여행을 하시고 약 2,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여행비로 쓰셨습니다. 사법부 차관급의 고위공직자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라고 제가 질문하니까 후보자께서 사실은 2012년도에 딸 시집 보내고 나서 그 뒤 아들이 사법연수원 들어가고 난 뒤 조금 마음이 횡해서 부부끼리 여행을 많이 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금액이 저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100만 원이 두 부부가 쓰고 온 것도 그렇게 많이 된 줄을 지금에서야 뒤늦게 알았다. 근데 실제는 이 2배입니다. 두 번째 위증은 이 특정 신문에서 법원에 대한 이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이 법원 내부 인터넷망에 많은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특정 종이신문에 특정 한 사람의 기자를 통해서 나갑니다. 6개월 동안 60여 건의 기사가 나갑니다. 법원 내부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사들이. 그래서 제가 3월 9일 날 저희가 이제 이 특정 기자의 기사 보도 내용을 설명하면서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후보자께서 그 내용은 제가 제대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께서 금년 3월 9일 전국 법원장 회의 가서 하신 말씀, 그 일부 서머리한 회의록을 보면 기사를 쓴 사람 기자 이름을 정확히 적시합니다. 이름까지. 그러면서 그 기자가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기사가 모두 소설을 썼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발언을 3월 9일 날 법원장 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진술도 명백한 위증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말 바꾸기는 이따 전희경 의원께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직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 네 번째는 동성애 관련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나 가치와 거리가 먼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증에 관해서는 홍보물도 나오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서면 질의를 했을 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했더니 서면 답변이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성애 및 성소수자의 인권도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중요한 가치로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생각해 본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동성애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국민들의 정서나 가치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그 92조의 6인가요? 군대 내에서 그 학문 선교를 하거나 추행을 한 거 처벌하지 말자고 하는 그것이 이제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 몇 차례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헌법재판관 9분 중에 7분이 합헌이고 2분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한 1, 2년 지나서 두 번째 또 할 때는 6대 3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이 작년 7월 28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위헌이라는 게 올라오는 거죠. 위헌 심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5대 4까지 왔습니다. 9분 중에 5분은 합헌이라는 거고 4분이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 처벌하는 규정이 위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장한테는 임기 동안 3분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대 4는 곧 역전될 위험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재판소에서도 군대 내의 동성애가 위헌 결정이 날 위험이 현재 김명수 후보자가 되면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입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를 3월 9일 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마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모든 그런 주장을 대표해서 법원장 회의에서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날 즉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며지고 그 자리에서 전직 대법관을 하자라고 했는데 후보자께서 법원행정처장이 누구를 거명하면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또 누구를 거명하면 이래서 안 된다. 사실 이미 3월 9일인데 아직
대통령 선거 하기 전인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사실상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개인의 정치적 생각이나 이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직 재판을 하고 있는 법관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사법부의 독립을,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가장 저해하는 일인데, 후보자를 비롯해서 국제인권법, 우리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은 서슴없이 판결로, 또 서슴없이 법원 내부 인터넷망에 재판은 뭐 정치다, 대법원 판결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무시해도 좋다, 이런 국민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런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편향된 법관들의 사조직에 해당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설립을 주도했고 초대 이대 회장을 했고, 그러한 법관들의 사실상 수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법원의 정치적 중립도, 그리고 법관에 대한 공정한 인사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5번째로 합니다. 6번째는 대법원장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느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년 동안 35일을 해외여행을 다니시고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여행비로 지불했다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전체 모든 공무원이 재는 103만 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급을 불문하고 지위고하를 불문한 대한민국 100만 명의 공무원 중에서 1년에 한 달 이상을 해외여행을 하고 4천만 원을 여행비로 지불한 공무원이 후보자 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위직 대법원장이라는 그 직을 수행하기에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도 전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우리 청문을 위해서 자료 준비한 것을 볼 때 사법제도나 사법행정에 대한 이분이 특별히 차별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주요 우리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명확한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소신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그 후보자로서 아무리 다시 생각하고 또 고려해도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서는 너무나 부적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확한 워딩을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를 하면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국회에?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왜 이분을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했고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초대 대법원장이 돼야 되느냐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이 연구회의 초석을 다졌다.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UN 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발간하는 등 인권법 분야 법률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동성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는 손후배 의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양심상, 국회의원의 양심상 국민의 대표로서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함께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앞서 원내대표님, 대표님 그리고 주광덕 간사께서 많은 말씀을 자세히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잘 아시다시피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이례적인 코스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공서열과 스펙에 따르지 않은 인사발탁이라는 것을 자랑을 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추세가 연공서열 뭐 이런 거 뭐가 중요하냐, 능력 위주 발탁이 중요하지 라고 국민들을 호도했습니다만 이것은 전혀 내용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람들에게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이 되는 발탁이어야 하는데,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분이 32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하셨다는 주요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법 연구의 활동과 국제인권법 연구의 활동, 즉 법원 내에 사적인 어떤 연구 모임 활동이나 커뮤니티를 열심히 하신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이분의 성향이나 어떤 판사로서의 실무 능력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판례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이분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판결, 사회적으로 알려진 판결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교조 법의 노조 효력정지 판결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공세를 한다고 자꾸 여당에서 우리를 몰아세우는데, 인권법 연구회나 우리법 연구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삶의 궤적과 판사로서의 궤적을 들여다보려면 그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하신 일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교조 효력정지, 법의 노조 효력정지 판결의 경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노조원이 아닌, 그러니까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두면은 노조법 위반이다, 그래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 법에 대해서 이미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서 법의 노조로 효력 정지해달라는, 법의 노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교조의 요구에 대해서 파기환송한 거, 그러니까 대법원도 헌재의 뜻을 따른다, 판결을 존중한다 라는 것을, 이게 지금 이 후보자가 전면적으로 뒤엎은 판결을 한 겁니다. 법적 안정성을 심대하게 뒤흔드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튀는 판결에 대한 우리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통해 이 튀는 판결을 옹호했습니다. 판사가 개별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에 불만이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상소심을 통해서 해결하면 그뿐이라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스스로도 튀는 판결, 그리고 각급 하급심의 판사들의 튀는 판결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있는 3급심의 제도를 튀는 판결의 범퍼가 되는 그런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임명동의안, 대통령께서 적어보낸 임명동의안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토론회에 공동 개최자는 지금 현재 공수처 설치 발표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당시 서울대 교수 한인섭입니다. 공동 주최자. 이 토론회의 사회는 낙마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남편인 사봉관 판사가 보았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도 자신들은 전혀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다, 본인이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이 토론회 본인이 주최하고 이 자리에 축사하고 본인이 판 깔고 앉아서 들은 이 토론회의 내용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합헌 판결을 내리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발제가 이어집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군대 내 동성애 금지가.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징병제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얘기까지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징병제까지도 문제 삼는 이런 발제를 어떻게 가장 보수적이라는 재판부에서 이거를 열 수가 있는지, 이것이 인권을 옹호한다는 사람들의 그 인권관인지가 참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날 발제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된 내용도 발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발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교육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는 순간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면, 신체적 특징과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서 다룬다면, 죄송합니다만 읽겠습니다. 학문 성교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내용에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역설하는 토론회를 후보자는 개최했습니다. 가장 급진적인 방식으로 동성애 관련 논리를 개발하고 이 논리를 제도권화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본인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 이름으로 나온 명시적인 워딩이 없다라는 이유로 본인의 동성애 옹호 사실을 매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것이 인사청문 동의 요청서에 적시가 되어서 대통령이 그것을 치하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이것이 자신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거나 공부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평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후보자는 청문위원들 앞에서의 첫 인사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은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자의적인 소수자 약자 규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초래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첨예한 이해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대법원장이 되어서 사법부의 수장을 맡겠다는 분이 소수자 보호가 정의이자 그것이 사법부의 본령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이 후보자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본인이 제단한 사법정의 실천에 나서겠다는 운동권적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후보자는 사법권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합니다만 앞서 주광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광덕 간사가 이야기한 대로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직에 대한 임명은 사법부 예속하의 완결편입니다. 본인은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우리법연구회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는 후보자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우리법연구회를 벼락 출세의 수단, 사법부를 내부에서 흔들기 위한 그런 수단, 사법부 내의 운동권으로 활동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주장했던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법연구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다 코드 인사들이 전방위로 포진된 이때에 우리가 갈 수는 없다, 내가 갈 수는 없다. 왜?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서 또 비판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들과 궤를 갖춰서 같이 하면서 30여 년을 활동해 놓고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 법무부에, 검찰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논리를 제공하는 인권위원회, 개혁위원회 다 포진되어 있는데 이제는 본인이 사법부 독립의 적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본인의 평생에 걸어온 길조차도 명예롭게 지켜내지 못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법부 수장을 맡겨서 우리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게 하고 특정한 편향된 판결 앞에 놓여서 보편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탈당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로서의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 보역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재판, 법리에 따른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자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민의 신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정치화로부터 그동안 그나마 독립되어 있던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아내느냐 아니냐에 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일까지 짧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우린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진보라서 거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법관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보편 타당한 가치관, 법이 현실을 리드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명제를 스스로 어긴 삶의 궤적을 걸어왔고 그것을 오히려 지금도 하급심 판사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